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총리실 소속 기관이고요. 저희는 정부의 거버넌스와 갈등 관리, 사회 통합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협치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협치의 원리와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협치 실패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게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협치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협치 실패의 원인과 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언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협치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우리 가볍게 리마인드 해보자면은요, 거버넌스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또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민주적 거버넌스라든지 권위적 거버넌스라든지 혹은 왕정, 귀족정 이런 모든 것들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협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협치의 개념은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 또는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행위자, 집단이 함께 모여서 또는 어느 일방이 어,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 또는 정치체제가 달라진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어, 아시아권에서 협치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정부와 시민 또 시민 집단과 시민 집단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루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을 협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치, 거버넌스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겪었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이어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예방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사실상 협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왜 생겼지? 협치가 왜 생겼지?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그것은 사실상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신뢰 회복과 정당성을 강화한 그 다음에는 사실상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시장에 맡겨놓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보다도 민관이 서로 협력할 때 공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경험적인 관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공조직의 부패나 무기력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민들의 필요, 흔히 니즈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민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더라라는 이제 경험적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맞춤형 행정 서비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민관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과거에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이 국가나 정부 혹은 공공조직의 주도적인 배분에 의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가 높아진 공동체에서는 스스로 자기 걸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서구 선진국에서도 자주 관찰됩니다. 그게 뭘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비로소 시민사회와 접목되면서 모두가 더 잘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예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협치,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를 잘 지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사회에 공동의 목표와 문제인식을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서도 안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이 소위 말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협치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와 자치입니다. 여기에서 참여는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참여, 동원된 참여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운영하고 혹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율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죠. 자치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은 경쟁적인 방식이 아니고 협력적인 방식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거버넌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시민 참여의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눈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맨 왼쪽에 있는 건 정보 제공, 여론 환기, 수준의 홍보의 단계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죠.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단계죠. 이것이 사실상 거버넌스, 협치 개념이 한국 행정에 도입되기 이전에 가장 발전된 형태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부터 공론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죠, 한국 사회에. 공론화의 핵심은 뭘까요? 토론과 수기입니다. 이 공론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와서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모여서 토론과 수기를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그 정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의 시민 참여는 무엇일까요? 제가 시민 관여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관여라는 표현을 쓴 것은 OECD의 관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어로 하자면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혹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정에, 국정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산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공공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는 합의를 공론화와 관여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면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전달하고 함께 배분하는 이런 수준의 행정을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이고 협치입니다. 저는 공론화 단계, 관여, 그리고 파트너십에 이르는 이 세 단계를 사실상 협치로 데피니션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영등포구에서도 이 세 수준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상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 행정의 권위주의 행정 혹은 홍보나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의 행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형에 대한 성찰이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합리성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협력을 지향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앞서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협력적 인간형이죠. 세 번째입니다. 참여와 자치를 거버넌스는 협치는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책임질 줄 아는 인간형이 거버넌스의 인간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치가 잘 진행될까요? 협치가 도입된 많은 공동체에서, 협치가 도입된 많은 나라에서 협치 성공 사례에 대한 보고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 못지않게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것, 협치 실패의 원인과 해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협치의 기본은 참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2016년 겨울 촛불 시민 집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성과를 많이 만들어낸 참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풀지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님비 갈등과 핀피 갈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님비 갈등은 비선호 시설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지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안보시설이죠.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였죠.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 핵 발전에 따른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될 방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부안 사례를 보시죠. 부안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월성을 둘러싼 경주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공론화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밀양 송전탑 사례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공동의 노력은 다 실패하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냈죠. 님비 갈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핀피는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과학 비즈니스 벨트, 동강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이로운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이 핀피 갈등조차도 어떻게 됐나요?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논쟁이 격화되면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하죠.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양대 패러다임에 갇혀서 사실상 4대강, 경인운하,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들이 사실상 협력이 아니라 소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버넌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치의 실패는 성공보다도 더 많은 경험적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치, 무용한 거니까 폐기해도 될까요? 폐기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19세기에 관측된 시장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지국가가 재정 적자를 가져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정부 실패를 목도했습니다. 정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이라는 패러다임,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 거버넌스도 폐기할까요? 아니죠. 시장이 폐기되지 않고 정부가 폐기되지 않은 것처럼 민관협력, 협치의 패러다임은 좀 더 실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융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지 폐기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부와 시민은 왜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그렇게 협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모든 참여자들이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또 공동의 목표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겠죠.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가 그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법규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장 세우는 떼법을 더 선호하더라.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의 의미조차도 사실상 공유하지 못하더라.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시민들의 참여가 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력이 어려워지더라. 왜냐? 시민들은 책임은 지지 않더라는 거죠. 참여하되 책임지지 아니하고 참여해서 공동으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것이 또 징계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희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공조직이 민관협력, 협치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부가 규칙 제정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규제를 남발하고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정부까지도 독점합니다. 시작부터 시민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존중이 없는 거죠. 게다가 목표라는 건 뭐예요?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 혼자 만들죠. 공무원들이 이미 만들어낸 목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시민 참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때의 시민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사업은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시한이라는 게 있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마련이죠. 시민들은 어때요? 필요하면 쉬었다 갈 수 있고, 사업 계획이 부족하면 다시 검토해서 사업 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치에 필요한 책임을 같이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장에서 권한 위임, 공무원들이 매우 소극적이죠. 권한은 주지 않고 무엇을 책임지라고 하죠?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협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치가 어떻게 끝나냐? 서로 비난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들이 개인의 잘못이라는 비난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개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공무원들도 상대편 민간 파트너의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성품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개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갈등 뒤에는 구조가, 제도가, 법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시민과 정부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비협력적인 태도가 개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속해 있는 조직, 관료제의 문제인지를 잘 구분해서요.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에게, 조직의 문제라면 조직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겠죠. 또 정부와 그 동등한 또는 자율적인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협치를 추구할 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참여자들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고요. 정보 공개에도 힘써야 됩니다. 정부만 알고 공무원만 아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안보를 비롯해서 국익과 관련된 외교적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 절차를 통해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법제 기반 마련, 업무 행태 교정, 업무 프로세스 합리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거버넌스 실패에 따른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해법입니다.
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어, 공개 토론도 활성화하고 참여의 채널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경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는 게 중요하죠. 계약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계약에 의거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또 유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집단 행동에 따른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시민사회가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부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고 또 자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죠. 자,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일회적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상시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영등포 구청의 각 그 단위 사업체마다 시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협치 지원 관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정 전체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파트너십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 중심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 다리를 놓는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협치 강화를 위한 제언 마지막입니다. 어, 영등포구에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여가 협력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협치의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첫째, 참여를 독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이번 추석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방으로 일부러 부모님을 찾아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오고요. 정말로 효자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플랜카드입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이 추석 때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면서 또 서울에서 부모님을 보러 오는 자식들과 연대도 잃지 않을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죠. 그 담당자가 조대현 주무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관공서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한하고 집행하고 갖다 붙였다면 이렇게 재밌는 내용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참여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조대현 주무관입니다. 왜요? 군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했지만 공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여가 없는 겁니다. 협치의 시작은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협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기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시죠. 뉴욕 타임즈 만평입니다. 다 아시죠? 매일매일 새로운 욕이 만들어지는 도시, 뉴욕 시티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만평인데요. 자, 요리사가 호텔인 것 같아요. 호텔 투숙객에게 마실 걸 가지고 들어가네요. 근데 그 마실 것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말하겠죠. 영등포 구청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멋진 음료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호텔 투숙객에게, 새로운 주민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텔 투숙객이 하는 말이 의외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연히 물어봤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일방적인 행정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행정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조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나 혹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호가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 원함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과 시기와 속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서 환류 체계를 구축할 때 시민과 정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에 따른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기제를 설계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시민 참여 현황을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OECD와 그리고 시민 참여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와 한국 이 세 사례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시민 참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이번 정부 이전까지는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촛불 집회 이후에 시민 참여 지표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 참여가 제도화된 수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한국의 직접 참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높은 스위스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OECD 평균만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민의 직접 참여를 열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적용해 줄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단치 자체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점차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화해 나가고 있죠.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 자체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 전부는 아니죠. 진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주민 직접 참여 기제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참여를 유인했다면 이제 협력을 유인해야 됩니다. 근데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민과 민 사이의 소통, 관과 관 사이의 소통도 활발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시민 덕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어, 일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시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 교육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학교, 언론, 물론이죠. 그런데 영등포 구청의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아파트 주민협의회, 상가 번영회 등등도 민주시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구청은 그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기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회의하는 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때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덕성과 상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